교란 방지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을 정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최근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해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의 시세 조정 행위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집주인의 호가 담합 이거는 매스컴에서 실제 수차례 발표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해 편승한 저는 이 편승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네, 편승한 게 아니고요. 강요의 협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강요에 의해서 가격을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또 공동으로 시세를 조정을 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에 대해 이제 앞으로는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제재 규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집주인들이 저기 매물 싸게 내놓지 말고 1억 더 올려서 내놔 이렇게 여기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니네랑 거래 안 해? 좋은 가격 받고 싶으시면 그러한 데에 동승하지 마시고요. 전속계약으로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분야에 얘기할 건데? 1억 더 그게- 높게 광고하면 안 돼? 그게 알게 되면 네. 분여회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상 어떤 주상복합에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우리 단지 현재 시세 해서 뭐 전월세 얼마, 매매가 얼마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한 증거 자료를 포착하면 그거를 게시한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네. 공인중개사법 개정한대요. 공인중개사법.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일반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중개사 때려잡기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책임지셔야죠.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다 지셔야 되잖아요. 그거 공인중개사가 져야 되나요? 그럼요. 왜요?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떠들고 그러면 있는데 수수료 왜.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협업이 이런 말 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뭐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추세가 파는 사람은 팔고 나서 집값 올라서 괴롭고 사는 사람은 가격이 뭐 여러 가지 규제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때려잡는다 뭐 한다 해서 자꾸 나오니까 또 불안하고 또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명해라 무슨 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불안하고 자 거기다가 또 계약 체결되는 과정에서 자꾸 깨져서 이게 또 매도자 쪽에서 또 불안하고 뭐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나 집을 한번 사볼까 생각했던 분들도 불안하고 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에도 불안한데 이렇게 집값을 교란하거나 또는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정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일단은 임대주택 사업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임대주택들이 있고 임대 의무 기간이 얼마나 더 남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존에는 없었죠. 의무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거는 행정당국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구청에 제시해야 되는 게 이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청만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새로 뭐 전월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집이 임대주택에 포함된 집이었다 아니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이 직접 이제 구술로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것도 하나의 개인정보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의 개인정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정보가 아닌 공시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걸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렌트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제 그곳이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하고 관련된 사이트로 거기에서 직접 본인 집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집이 임대 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는 집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Q&A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확인 설명서에 표시하는 형태로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따져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료를 매년 증액 제한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잘 챙겨보신다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매물의 중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그런 주택을 좀 잘 찾아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렌트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전에 입주 세입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헷갈리게 좀 적어놨어요. 사업 등록 전 입주 중인 세입자에 대해서도 등록 후 즉시 임대인이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를 신설하겠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요? 아까도 이제 기존의 주택을 임대사업에 편입을 안 시켰는데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내가 나중에 종전의 세입자한테는 그 사항을 알려줄 의무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등록을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집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꼭 알려줘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의무에 숨어있는 내용은 증액 제한 5%인 거를 임차인에게 공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계약 시에도 필요하지만 계약 시가 아닌 계약 중반에 임대사업자의 편입이 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조건에서 환산보증금으로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임대인들께서는 꼭 간과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나중에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고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증액하시면 과태료 있잖아요. 500, 700, 1000입니다. 그죠? 네. 네. 500, 1차, 700, 2차, 3차에 네. 따라서 500, 700,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알려줘라. 세입자는 마음 편하게 임차해라,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주택 소유 정보를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거는 대출에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 그때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이건 간단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 관리 지역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최소 지속 기간도 연장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전 택지 매입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양 보증 예비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방주택시장 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제도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줄줄줄줄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대책이 없고, 뭐 일단 뭐 사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뭐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결국은 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못할 경우에 6개월간 지연 배상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전부라서, 이게 뭐 특별히 혜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는 좀 적극적으로 미분양 주택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대신 매입, LH에서 매입도 대신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거 뭐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네. 아까 그 지연비상금 면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존에는 전세 계약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해 줄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커다란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임대인이 세입자 반환 보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한다뇨?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하겠다는 게 신용보증기금에 전세금 보장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입할 수 있는 게 원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 기준으로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겠다는 얘기라서 세입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인 집이 위험하다. 기존에 제가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뭐 권리사항 다른 것들이 유입이 되어서 위험해졌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한테 그 부분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부동산 네. 시장을 살리는 거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무관해요. 없는 게, 그거는 무관해요. 상관이 예, 없는 예, 게 예. 뭐냐면은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세입자가 미분양 지역이라서 지가가 막 하락을 하니까 보증금을 뛸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가가 하락이 돼서 보증금 깰 것 같으니까 뭐 하라? 뭐 전세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일찍 가입하는 게 아니라 늦게 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늦게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결국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세입자 보증금 안전하게 보상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되면 임대인한테 돈 내놔라 얘기할 건데 임대인 돈이 어디 있어? 그럴 경우에 뭘 해주겠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빼주겠다. 그리고 임대인한테는 6개월 후에 청구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네, 맞아요. 네, 이게 이 얘기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는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상승이나 뭐 집가 안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죠. 이 지역이 그렇게 전월세의 갭이 좁혀져서 매매가는 자꾸 떨어지고 전세하고 매매가의 갭이 좁아짐으로 인한 불안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혜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방송하는 중에 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는데요. 임대 등록을 하고 첫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5%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오셨는데 이거는 인상률 적용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첫 임대 계약은 맘대로 해도 되죠. 기준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첫 임대 등록한 이후부터 이제 만료 5% 시점. 네. 인상률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자, 15페이지 볼까요? 자, 중산층,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총 80만 가구를 만들겠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 방향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회선되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여 택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다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부동산 쪽 관련된 부분 쭉 나왔고요. 자, 그래서 다시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대책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쭉 빠져나가면 몇 페이지부터 빠져나가면 13페이지 끝났고요. 14페이지에 대한 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대한 것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맞습니다. 뭐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랑 뭐 다른 소득세와 달리 뭐 감면 조항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별첨도 있고 종부세 부담에 대한 계산 사례 비교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당초안 그리고 수정안 뭐 이렇게 해서 줄줄줄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에 꼼꼼하게 짚어드렸던 대로 그대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여지진 않고요. 이번 자료에는 이제 외부용이라고 해서 이제 Q&A 집이 또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